갤럭시 탭 S8 나오기 3개월 전에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구매하고 나서 또 S8을 산 호구가 있다고?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오늘 안달공학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영상 포맷인데요.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제 돈 주고 사서 제품 리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채널에서 제품 리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떤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사는 제품들에 어떤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잘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통해 파악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품 리뷰를 빙자해서 기술을 좀 알아보고, 제가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산 다음에 S8 플러스를 굳이 산 게 대체 옳은 선택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S8에서는 원래 S8 울트라까지 나와서 엄청 넓은 화면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태블릿 PC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걸 사지 않고 제가 S7 플러스 모델을 샀거든요. 그것 중에 512기가 모델을 샀는데, 이번에는 S8 플러스에 128GB 모델을 샀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왜 샀지?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거고요. 외관부터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언박싱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들어있는 건 별로 뭐가 없네요. 그냥 갤럭시 탭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C2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충전기는 안 들어있죠. 요즘 다 이런 걸로 가나봐요. 그래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느낌을 봤을 때 정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갤럭시 탭 S7부터는 그래도 아이패드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쓸만한 것 같다, 이런 평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키보드 케이스를 구매를 하였고요. 아무래도 태블릿 PC에서 키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S탭 8의 경우나 S탭 7의 경우나 똑같은 플러스 모델인 경우에는 케이스가 호환이 돼요. 그래서 키보드를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뭐 S8만 주구장창 쓸 것 같긴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연속으로 사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S7 플러스와 S8 플러스를 딱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 스펙상으로는 가로 세로 두께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사실 버튼도 크기 차이만 있지 두께도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나 다른 쪽에서 보나 아니면 키보드 연결부 그리고 C타입 부분까지 거의 다 똑같은 폼팩터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AP라든가 각 스펙의 약간의 차이, 지원되는 부분들만 다르고 거의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가진 분들이 S8 플러스를 사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공통적인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태블릿 PC용 앱의 최적화가 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앱들은 예를 들어 가로로 보고 싶은데 앱이 여전히 세로로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설정에 가시면은 실험실에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앱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전체 화면으로 돌려서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보시면 좀 편하시겠고요. 그럼 가장 먼저 아무래도 태블릿 PC니까 S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언팩 행사에서 S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S펜 같은 경우에는 뭐 4096 피랍 같은 경우나 틸트인식 같은 거,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같은 거는 S7이나 S8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지연율이 이번 S8으로 넘어오면서 2.8ms로 줄었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9ms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지연 시간은 아이패드가 훨씬 긴데 뭔가 아이패드가 좀 더 필기감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레이턴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8로 넘어오면서 지연율을 더 줄이다 보니까 필기감이 아무래도 다양한 상황에서 좀 더 필기감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펜 자체도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무게도 거의 차이가 안 나고 굵기라든가 길이 같은 거 모두가 똑같습니다. 필기감도 똑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필기를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 레이턴시라는 거는 평균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약간 버벅거림일 수 있는 소프트적으로 커버를 해주지 않나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사용함에 따라서 제가 업데이트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필기 옵션에 따라서 써봤는데, 이런 옵션들 자체가 기존의 S7에서 이미 호평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안정성 있게 하드웨어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품 리뷰를 빙자한 기술을 소개를 하고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단 외관상이나 사용감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스펙적인 차이부터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는 아난텍에서 나와 있는 모바일 AP 프로세서들의 코어들을 다 비교를 한 건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애플의 프로세서입니다. 사실 뭐 제가 아이패드를 산 게 아니니까 이거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M1 칩이 들어간 경우도 있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요거 그래프를 잠깐 해석하고 넘어가자면은 가로축이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똑같은 성능의 전력 소모를 덜 한다라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면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성능 스코어 부분 있죠. 이건 올라갈수록
좋을수록 좋은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스톰과 아이스스톰 두 개가 있죠. P코어라는 부분과 E코어라는 부분. 파이어스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굉장히 높이면서 에너지는 적당한 수준으로 갖고 왔죠. 그런데 E코어, 아이스스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에너지를 줄이면서 성능도 약간 낮춰가지고 요 코어를 조합을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스냅드래곤 시리즈 있죠. S865 시리즈 요 가운데 위치한 것들이 바로 갤럭시 탭 S7에 탑재된 AP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이 빨간 거, 요게 스냅드래곤 젠 1에 대응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게 에너지를 점점점 증가해서 성능도 같이 끌어올렸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아무래도 배터리를 더 소모하고 또는 발열을 더 발생시켜야만이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긱벤치 기준으로 봐도 스냅드래곤 865랑 스냅드래곤 8 젠 1이랑 긱벤치 점수로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제품 기준으로는. AP에서 그렇게 큰 성능 기대를 바라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도 다 GOS가 적용되어 있겠죠. 회피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뭐 더 낮은 공정에 좋은 AP를 썼다, 그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성능 기대가 이제 큰 기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GPU 성능에 있어서는 스냅드래곤 8 젠 1에 오면서 GPU 성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서 애플의 A15 바이오닉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렸다는 벤치마크 결과를 봤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갤럭시 탭 S8로 넘어가신다 하면은 그래픽 작업에 좀 더 수월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픽 작업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2 울트라 이 GOS 이슈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갤럭시 전용 칩을 만들겠다, 마치 애플의 M1 칩 아니면 A15 바이오닉 이런 칩을 설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삼성이 이걸 제대로 만든다면 정말 환영입니다. 근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갤럭시 전용 칩 개발 계획이 없다라고 해명이 됐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퀄컴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기성복이에요. 그냥 95, 100, 105, 110 이런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고 핏도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걸 만들고 대량 생산해 놓으면은 그걸 가져가서 사람들이 알아서 또 이렇게 잘 피팅하고 잘 코디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애플의 A15 바이오닉 칩, M1 칩 같은 경우에는 맞춤 정장 같은 느낌이에요. 내 몸에 딱 맞게 설계를 한 거야. 애플이 폐쇄성으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지만 어쨌건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우리가 다 하니까 소프트웨어 몸에 딱 맞는 요거를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의 AP가 성능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정말 딸려요. 이미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각 회사마다의 전용 칩 설계가 답이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내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갤럭시 탭 S7은 고릴라 글래스 3를 탑재했고 S8로 넘어가면서 5로 탑재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6를 넘어서 빅터스 이런 게 휴대폰에 들어가고 있는데, 갤럭시 탭에는 굉장히 원가 절감 때문인지 옛날 아몰레드 아몰레 막 할 때 그때에 넣었던 고릴라 글래스를 넣고 있으니까 조금 서운합니다. 물론 엄청난 강도로 때리면은 이거 다 뭐 금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죠. 고릴라 글래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코닝사에서 만든 디스플레이를 방어하려고 강화 유리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첫 시작은 아이폰이었죠. 아이폰이 처음에 딱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주머니에 아이폰을 넣고 딱 꺼내려고 하는데 열쇠 때문에 완전 긁혀버린 거예요.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게야? 막 이렇게 했는데 코닝사에서 그거 커버할 수 있는 거 저희 있어요. 고릴라라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딱 고릴라 빵 넣어줘 그냥. 그때부터 스마트폰에 고릴라 글래스가 탑재가 되기 시작했죠. 다음은 메모리 스토리지 관련 부분인데요. 모바일용으로는 LPDDR이 들어가죠. 제가 산 거는 S7 플러스 프리미엄 모델이라 가지고 SSD도 512GB였고 D램도 12GB였는데 이번에 산 S8 플러스 128GB 경우에는 D램 용량이 8GB입니다. 사실 이제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램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램에다가 용량을 다 로딩을 시켜놓고 그걸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 SSD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SSD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8GB면 충분하죠. 저 같은 경우도 12GB를 쓰다가 8GB를 쓰는데 지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SSD 관련 부분은 아이패드보다 좋은 부분이 바로 UFS를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죠. S7 같은 경우에는 UFS 3.0을 지원했고 S8 같은 경우에는 3.1을 지원했습니다. 이 UFS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eMMC라는 모델을 썼는데 USB 1, 2, 3랑 USB 썬더볼트랑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eMMC 같은 경우에는 하프 듀플렉스, 쉽게 말해서 일방통행인 거야. 일방통행에서 운전하는 거니까 데이터가 한 번 가면 일로 가고 간 거를 빼주려면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줘야 되고 동시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거죠. 그때 eMMC가 쓰였는데 이제는 UFS라는 표준을 통해서 풀 듀플렉스, 그래도 이제 2차선이 된 거예요. 2차선이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 좀 더 빠르겠죠. 계속 버전을 올리고 있는데 2020년에 나온 갤럭시 탭 S8에 적용된 UFS 3.1은 갤럭시 탭 S7에 적용된 UFS 3.0과 대역폭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UFS 카드라고 하는 게 결국 플래시 메모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SSD 같은 건데, 원래는 이게 한 번 저장할 때 3비씩 저장하는 TLC 혹은 4비씩 저장하는 QLC 이런 플래시 메모리 레벨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근데 요거를 SLC 빨리 읽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SD카드에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아이패드 대비해서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UFS를 지원을 하니까 굳이 용량 때문에 비싼 모델을 살 필요는 없다는 게 좋은 점이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커넥티비티 부분인데요. 먼저 와이파이 부분은 갤럭시 탭 S7에서는 와이파이 6까지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와이파이 6E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요즘 뭐 와이파이 6E를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어. 이거 뭐 공유기만 수십만 원입니다. 이걸 갖다 쓰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와이파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802.11 거기다가 뭐 B니 뭐 G니 막 이런 뭐 AC니 이런 거 막 알파벳이 막 붙어서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 ABC 순서도 아니고 그냥 뭐 나올 때마다 버전 업그레이드 됐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2018년 10월 달에 802.11AX라는 기술을 이 기술 기준으로 요거를 와이파이 6라고 합시다라고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 전에 나왔던 802.11AC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5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전에 802.11N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4로 정리가 된 겁니다. 6E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교육이 아니라 거의 6랑 똑같은데 익스텐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와이파이 6나 와이파이 6E 이런 곳이 전부 다 OFDMA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액세스라는 제가 옛날에 논문도 썼던 좀 잘 아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좀 따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7 같은 경우에는 5.0을 지원하지만 8 같은 경우에는 5.2를 지원해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5.2를 쓰면은 일단 저전력으로 좀 가는 부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블루투스는 이 기기하고 기기가 그냥 1대1 다 연결이 됐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의 기기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어폰이 딱딱 두 개야. 블루투스 모듈이 각각 두 개가 있어. 얘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송거리도 길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5.0보다는 5.2를 지원하는 S8이 더욱더 좋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항상 이 규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지원하는 장치를 써야만 쓸 수 있다는 거죠. 블루투스 5.0 기기를 갖고 있는데 갤럭시 탭 S8이 5.2를 지원한다고 해서 5.2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에서 보면 또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카메라. 갤럭시 탭으로 진짜 카메라 이렇게 이거 들고 막 찍는 분들 거의 사실 없지 않나요? 막 이런 거 들고 막 이거 자 치즈 뭐 이렇게 잘 안 하시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초광각 카메라가 100만이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애초에 갤럭시 탭에는 망원 렌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확대를 하면은 확대를 해봐야 자세히 잘 안 보여요. 요즘 스마트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대하면은 아이폰에 비해서도 이제 망원 렌즈 자체를 굉장히 배율이 높게 해서 100배까지도 확대가 되잖아요. 갤럭시 탭 자체는 그 정도까지는 허용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아니면은 우리 아날로그 카메라 있죠. 필름 카메라 이런 애들은 렌즈 자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리개도 바꾸고 이 렌즈 자체의 경통을 길이를 바꾸면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는 그냥 엄청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미지 센서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렌즈도 한 개만 딱 박을 수 있어. 움직이면 이게 기기식이니까 그게 적절하지가 않은 거야. 그냥 몇 개만 딱 박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어요. 제가 채널 초기에 스마트폰 카메라 개수는 왜 자꾸 늘어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더 좀 발전이 돼서 인터페이스라든가 UI가 굉장히 좀 편리해지고 있죠. PDF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맥OS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앱들을 잘 연동해서 이런 그래픽 작업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데 갤럭시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그 앱을 따로 만들어야겠죠. 그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미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클립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루마 퓨전 같은 실제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 이번에 원 UI가 업데이트 되면서 갤럭시 탭 S7, S8 전부 다 세컨 스크린 다 이용하실 수가 있죠. 이것도 제가 한번 써봤는데 간단하게 쓰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타고난 것이니까 이걸 잘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 리뷰를 빙자해서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기술이 뭔지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뭐 제가 이제 채널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뭐 제품을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광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거 어떻게 사나 돈도 안 나온대 요즘. 구글하는 거 아니고요. 좋아요하고 욕 말고 좀 좋은 말로 코멘트 주시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괜찮은 제품들 리뷰를 하면서 공학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체 어떤 내용이야? 라고 할 부분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제품을 사는 거 족족 좀 전달을 드릴까 합니다. 첫 포맷이라서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갤럭시 탭 S7이건 S8이건 둘 다 뭐 좀 잘 사용해 보려고요. 그래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살 때에도 나한테 필요 없는데 별로 라는 생각에 28번이나 고민하다가 질러놓고는 3개월 만에 다시 갤럭시 탭 S8을 질러놓고 이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면은 후회를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후회를 할 것만 같아서 너무나도 걱정만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학 기술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는 해줘야 된다는 게 공학 채널의 사명이 아닌가 싶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